안녕하십니까. 검정고시 도덕 김태수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11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식정보사회와 윤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해당 관련된 문제 여러분께 풀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의 발달로 인하여 생겨나는 윤리 문제를 볼 수 없는 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검정고시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가 보통 검정고시에 나오는 문제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나와 있지만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검정고시에서 이렇게 출제되면 정답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악성 댓글.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악성 댓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 저작권 침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은 표현의 자유, 침해. 이것도 본 것 같잖아요. 그런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정보화 사회가 되고 사이버 공간이 발달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더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걸 제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표현의 자유가 너무 커져서 생기는 익명성 뒤에서 숨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문제들이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이에요. 자,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볼 수 있는 거. 잘 보이는 게, 자, 금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겁니다. 하자고 하는 거죠. 자, 이게 포인트죠.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생명 조작의 결과가 검증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GMO 식품, 우리가 얼마만큼 몸에 해로울지 아직 검증이 안 됐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맞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그럼 뭐예요?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을 물질로 환원시켜 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것도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아복지 기술이 발달하여 인간의 무병장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래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건 3번이 되겠고요. 자, 장기나 조직을 사고팔 수 있게 되어서 생명의 가치가 상품화될 수 있다. 1번, 2번, 4번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예요. 자, 다음에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입장과 다른 것은 나왔습니다. 보기 볼게요. 자,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자, 이거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좋다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자, 볼게요. 자, 다음에 입장은 뭡니까? 치료 방법이다 해가지고 필요하다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왜 이거 발전을 저해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궁극적으로 사회에 큰 이득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희귀병과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다 많은 사람을 돕는다는 이유로 생명체를 조작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게 무조건 옳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입장과 다른 거 해야 된다. 반드시 옳지는 않다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자, 다음에 가의 특징에 대한 바른 설명을 고른 거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1980년대에 정보사회를 예견하여 쓴 책이다. 자, 이에 따르면 인류는 농업혁명 이래로 1만 년 동안 계속된 제1의 물결. 이때가 농경사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술혁신으로 300년 동안 제2의 물결, 자, 이제 산업시대를 가리키는 거고요. 를 경험하였다. 자, 1950년대부터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에 의해서 가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 정보화 사회를 앞서서 뭐가 있었다 그래서 농업사회와 산업사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시사회에서 농업사회로 바뀌는 걸 엘빈 토플러는 제1의 물결, 농업혁명으로 봤고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거 제2의 물결, 산업사회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는 거,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걸 제3의 물결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3의 물결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자, 대량 소비, 대량 생산은 뭐랑 상관이 있다고 했어요? 산업사회랑 상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대중문화 좀 어렵네요. 대중문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대중문화는 언제 성장할까요? 대중문화는 산업사회적인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이제 지식정보사회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중문화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시기는 산업사회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대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의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자, 이건 산업사회적인 특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다양화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식정보사회의 특징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다양화는. 그래서 다양화,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말씀드렸죠. 집중화를 탈하니까 이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말하는 사람은 나왔습니다. 자, 가상공간, 다른 말로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죠. 가상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소통의 장소를 제공해준다. 자, 그곳에서는 누구나 아이디 하나로서 자신을 대변하고, 그 다음 별명이나, 요즘엔 잘 안 쓰지만 한때 많이 썼던 아바타 이런 것도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별명이 됐든 아바타가 됐든 이런 걸로 자신을 대변하고 타인과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가상공간은 점점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 즉, 가상공간은 남에 대한 비방과 욕설, 그 다음 명예훼손, 허위 정보 및 불법 정보 등의 기승을 부리는 무질서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 하나를 뽑자면 그만큼 어때? 가상공간에서 책임이 덜하다는 거죠. 왜 책임이 덜하죠? 자신을 숨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익명성이라고 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 있는 익명성 때문에. 그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정보의 처리 전달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직접적인 이유 하나 딱 꼽으라면 뭡니까? 익명성이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구과 관련이 깊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건 나왔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정보통신 기술 분야가 발달해 있다. 자, 그러나 인터넷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의 등장함에 따라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뭐 인터넷 속도 이런 것도 세계 2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1등이 과연 어딜까? 우리가 한참 동안 1등을 했었는데 이 나라에 지금 요즘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두 번째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편이긴 하죠. 그래서 진짜 덴마크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 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만큼의 속도를 얻기는 굉장히 힘들긴 한데,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보기. 자, 다음 구가 관련 깊은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죠.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언제라도 접속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이건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가 발전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뭡니까?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죠. 장점이죠, 장점. 그 다음에 익명성을 이용하여 악성 댓글을 작성하거나 음란물을 배포하기도 한다. 이건 단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죠. 이유는 문제점이고요. 자, 성별이나 나이를 비롯하여 학력, 주소, 연락처 등의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유출되기 쉽다. 이것도 단점,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 미술, 사진과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유포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점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만 고르면 니은, 디귿, 리을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파트 마무리됐습니다.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첫 번째 파트 마무리했고요. 자, 바로 두 번째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요, 분배란 말과 정의, 그 다음에 복지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분배라는 거. 예전에 정의할 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분배적 정의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내용과 그걸 약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자, 복지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자, 국민의 인간다운 삶은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걸 복지 정책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려는 국가를 무슨 국가? 복지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분배정의의 표현이 있어. 분배적 정의란 말 들어보셨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의를 저번 시간에 우리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무슨 정의야, 무슨 정의? 교정적 정의와 그 다음에 분배적 정의가 있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는 또 두 개가 있다.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 민사상 관련된 배상적 정의. 적까지 쓰겠습니다. 배상적.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형사랑 관련된 형벌적 정의 이렇게 나눠 있고요. 자, 분배적 정의도 둘 이렇게 나누죠. 둘 이렇게 해서. 자, 분배적 정의 첫 번째는 뭐고 뭐 나올 수 있어요? 형식적, 모든 사람 똑같이 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 그 사람 상황 봐서 대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결과적 정의.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 사회 구성원들이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한 게 정의다. 이렇게 바라보는 절차적 정의. 이 정의 크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분배정의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뭘 가리키는 겁니까?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에서 이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자, 분배정의 필요성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의 가치. 자,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그냥 줄여서 그냥 프랑스 인권 선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프랑스 인권 선언 결과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존한다.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존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때? 존엄한 존재죠. 차별받지 않아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이 나온 거고요. 자,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일단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성별, 종교, 그다음에 이 사람의 뭐 재산 이런 거에 상관없이 피부색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일단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난 이상은 무조건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된다. 왜? 소중한 존재니까. 나만 소중해?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소중해.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니까 다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형제자매만큼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10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정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의무를 집니다. 제가 이게 헌법 10조를 처음에 딱 배웠을 때 한 번 딱 들었어요. 근데 안 까먹더라고요. 너무 잘 만든 지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지문입니다. 이 헌법 10조, 헌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상위법이죠.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상위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은 헌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헌법과 맞지 않는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위헌 법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법률이 위헌이니까 없애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헌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헌법이 헌법 10조예요. 헌법 1조 1항이 뭐죠? 이런 거 상식을 좀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것들. 헌법 1조 1항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 1조 1항도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 헌법 10조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 10조가 이렇게 나왔고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11조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인간은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평등권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뭐 간섭받거나 제가 하고 싶은데 제한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자유권이 나옵니다. 이게 헌법의 기본권 순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평등권, 그다음에 자유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헌법을 좀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보셨다면 우리나라는 보통 민주주의 국가라서 자유와 평등 이렇게 항상 자유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등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평등과 자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왜? 헌법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평등까지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식적 평등의 정의, 이게 형식적 정의, 실질적 정의할 때 이 정의랑 평등이랑 그냥 같이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이대로 그냥 이해하셔도 돼요.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같은 기회를 보장받으며 법 앞에서 동등한 보호와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거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보통 공부 좀 하셨던 분이 형식적이란 말로 하면 그래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필요한 겁니다. 이거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누구나 같은 기회를 보장받으며 여러분들도 무슨 대학이든 다 갈 수 있잖아요. 어떤 직업이든지 일단은 갈 수는 있잖아요.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그 직업을 얻고 못 얻고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아니면 기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법으로 막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 앞에서 동등한 보호와 제재를 받아야 된다. 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군대 안 가고 평범한 사람은 군대 가야 되고 이런 것도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주는 걸 형식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출발점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형식적 평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불평등도 발생할 수 있죠. 이 사람이 타고난 머리가 다른데 똑같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사회 진출했습니다. 사회 진출했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사회 진출을 3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어떤 친구는 3억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누가 유리할까요?
처음에 사회주의를 했을 때. 유리한 것만 따집니다. 결론은 또 다르게 날 수도 있지만 이 친구가 더 유리하겠죠. 많이 가지고 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면 3억 원 가지고 30억 만들기는 아무래도 30만 원 가지고 30억 만들기보다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좀 친했던 여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은 날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맞춰보니까 같은 날에 태어났더라고요. 더 친해졌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학교 처음 갈 때 설날 때 걔네 아버지로부터 세뱃돈을 받았는데 2억 원을 받았어요. 세뱃돈을. 근데 이게 그 2억 원이 세뱃돈의 개념이에요. 용돈의 개념이 2억 원이 아니라 이제 너 20살 대학교 갔지. 너 내가 그 세배 겸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을 주는 거 통장을 딱 줬는데 그 돈의 개념이 뭐냐면 너랑 나랑 돈 거래는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거 가지고 대학교 다니고 이거 가지고 직장 얻고 이거 가지고 시집 가고 네가 이거 가지고 다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IMF 전이기 때문에 이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은행의 이자율만 은행에 그냥 가만 넣어놓고만 있어도 10% 정도 이자를 줬거든요. 적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2억 원 그냥 가만히 통장에 놓고만 있어도 한 달에 보통 1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굉장히 여유 있게 살았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도 기억나고요. 그래서 2학기 때 갑자기 차를 끌고 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비싼 차를 딱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러워했었던 것도 기억나고요. 일주일 만에 그 친구가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습니다. 뭔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차 산 거 걔는 오빠한테 걸려가지고 오빠가 차 뺏어갖고 팔아버렸대요. 근데 오빠가 잘한 거죠. 얘가 그렇게 제한하지 못할 때 막 써버리면 나중에 2억 원이라는 돈도 크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쓰다 보면 또 금방 쓸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오빠한테 차 타는 거 걸려가지고 바로 오빠가 차키 뺏어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어가지고 어떤 거 기억나는데 결과적으로 잘했었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 보겠습니다. 이건 실질적 정의라는 상관이 있겠죠. 자, 구성원들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평등. 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조건을 보면서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정의를 강조하는 평등이 형식적 평등이고요. 그 다음에 자 실질적 정의랑 상관 있는 게 실질적 평등이겠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맞는 게 아니죠.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적용시켜야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 거겠죠. 군대 가는 거. 이게 필요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는 거. 이게 필요하죠. 근데 그 와중 속에서 뭐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분배 정의 보겠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말 시장경제 체제라고도 하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자기가 가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유경쟁에 따라서 창의성과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생활 수준이 향상을 가져온다.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가 뭐죠? 개인이 자신이 뭘 가질 수 있어요? 재산을 가질 수 있죠. 이거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사유재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얼마든지 재산을 형성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계획경제라고 하는 거에서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크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이든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유재산을 굉장히 크게 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쟁의 창의성과 경쟁의 논리에 따라서 창의성과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굉장히 큰 뭘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뭘 가져오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큰 좋은 점은 굉장히 큰 효율성을 가져온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단점이 있죠. 구성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됩니다. 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거. 부익부, 빈익, 부익부, 빈익.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점점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진다. 부자들은 돈 벌기가 더 쉬우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말 그대로 생존에만 치여갖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배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와 재산의 차이 등으로 인한 소득이 결정되는 불공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올바른 분배 정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요?
격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여, 자, 개선하여, 교정이란 말 개선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분배정의 실현을 강요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 중에 누진세 제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누진세 제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율이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년에 세금을 소득세를 100만 원을 낸다면 10% 정도를 낸다면 1억 버는 사람은 이제 10%가 아니라 한 20%, 그러니까 1억에 20%니까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10억 버는 사람은 한 40%, 한 4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누진세라고 하는 건 많이 버는 사람이 그만큼 높은 세율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부익부 빈익빈,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상속세, 그 다음에 뭐 증여세, 양도세 이런 것들을 물리는 거. 상속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줄 때 국가가 나서 세금을 물려주는 거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은수저 물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이 잘 살면 자식들도 그 대를 이어서 계속 잘 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장치는 마련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거 분배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배 정의 기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편부당성. 말 어렵죠? 불편부당성. 편중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당. 어느 당 쪽, 당파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편중되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당파에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 그럼 굉장히 객관적이고,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가치 중립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불편부당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마음이죠. 이런 것도 불편부당성이에요. 분배가 한쪽의 이익이 치우치지 않고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기회와 권리를 분배하는데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때 뭐가 실현될 수 있다? 불편부당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불편부당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객관적인 마음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마음. 이거 불편부당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업적에 따른 보상입니다. 이건 형식적 평등하고 상관이 있겠죠. 불편부당성은. 근데 업적에 따른 보상은 아무래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실질적 평등은 아니지만 결과적 평등하고 상관이 있는 거겠죠. 이거는 결과적 정의요. 결과적 정의랑 상관이 있겠죠. 개인의 성취에 따라서 적자를 보상하거나 결과적 정의가 이거였잖아요. 성과나 결과에 따라서 된다. 울피아노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각자가 한 몫을 돌려주려고 하는 항구적인 의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울피아노스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한 몫을 돌려주려고 하는 항구적인 의지다. 한 만큼 주려고 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무슨 정의예요? 결과적 정의잖아요. 네가 얼마만큼의 성과나 결과를 냈니? 그러면 그만큼 받아가야. 이게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적에 따른 보상은 결과적 정의랑 상관이 있고요. 자, 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다. 맞죠? 그래서 요즘 뭐 회사 같은 데서도 그냥 고정급여가 아니라 성과급제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분배 정의의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거는 뭐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죠. 왜요? 사회적 약자는 그만큼 업적을 내기가 어때? 힘들죠. 그래서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야가 다른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도 힘들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가 다르면 이걸 똑같이 비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왜? 일정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용하기가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 결과적 정의가, 그 다음에 업적에 따른 보상이 오히려 부당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조화시켜서 적용시켜야 된다. 이게 정답인 거야. 아시겠죠? 이게 하나하나가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 어떻게 보호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건 이른바 사회적 소수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래서 뭐 약자라고 하는 건 종류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문화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문화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 힘들죠. 특히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약해. 그럼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불리한 출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려고 하는 것. 자, 이거 누가 강조했습니까?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랑 상관있죠. 그래서 롤스의 정의 원칙 중에서 차등의 원칙. 사회적 약자는 똑같이 대우하면 이건 뭐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사회적 약자를 똑같이 대우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해서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형평성. 우리 자본주의가 좋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효율성이 좋다고 했죠.
근데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뭐가 약해지냐면 형평성이 약해집니다. 여기서 형자는 저울 형자입니다. 저울처럼 평평하게 맞춰야 되는 걸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는 기준으로서요. 배부른 사람보다는 누구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하자는 것. 이게 형평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른바 사회적으로 많이 갖춘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뭐다? 형평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형평성만 너무 제공하다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베풀어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1980년대, 70년대를 대표하는 영국의 여자 수상이 있습니다. 마가렛 대처라고. 그 마가렛 대처는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영국이 너무나 많은 복지제도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굉장히 낙후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복지제도를 없앴어요. 막 노숙인들에게 주는 막 우유 이런 것도 전부 다 없애고 많이 없앴거든요. 왜? 그들에게 계속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속담이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만 지켜버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낙오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가 맞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디에 비중을 둬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고 어디에 비중을 둬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지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지의 실현과 분배 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약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책, 그 다음에 이런 국가를 복지라고 했죠.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극빈층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걸 복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정한 사회의 제도적 정치로 마련해서 이 복지 정책이 여러 가지가 실현되는데, 자, 분배정의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정의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정책 확대와 같은 국가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복지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노력으로도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사회 플러스 국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복지 예산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점점 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국가로 급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국방비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갈 때쯤 되니까 이제 국방비가 2등으로 밀렸고요. 뭐가 이제 1등이 됐냐면 교육비가 이제 1등으로 됐어요. 교육 예산이. 근데 이제 교육 예산이 2등으로 밀렸어요. 3등이, 그 다음에 3등이 국방비고요. 1등이 뭡니까? 이제 복지 예산입니다. 그만큼 뭐 어떤 당이 되든 간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복지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 너무 집중시켜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일할 동기가 부족하게 된다.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적용시키느냐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의 그 나라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예. 그 나라 딱 가잖아요. 외국인만 일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놀고 먹는 나라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카타르 같은 나라거든요. 전부 다는 알겠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일이 자기 생업이 아니라 취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카타르에서 생업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느 채 돈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근데 국민은 사람 수는 되게 적고요. 인구는 30만밖에 안 되는데 돈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나라도 작고. 그러니까 자신의 속한 국민에게만큼은 엄청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무조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에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상 말하는 거. 자,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뤄야 된다. 아무래도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성장이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뭐가 우선됩니까? 분배가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결과적 평등과 결과적 정의를 강조하다 보면 성장이 되겠죠. 머릿속에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실질적 평등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절차적 정의 이런 것들 강조하다 보면 분배가 강조되겠죠.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정리하시는 거.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피드 체크 바라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구조의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자 뭐가 필요합니까?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입니다. 사회구조와 개선. 그러면 뭐랑 상관이 있겠습니다. 자 정법은 사회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사회적 차원이죠. 그래서 사회적, 국가적 접근, 사회윤리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접근, 사회윤리적 접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렵고 서로 다른 업종의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분배의 기준은 아까도 말하겠습니다. 뭐에 따른 분배의 기준이라고 했죠? 이거는 결과, 업적 성과에 따른 자, 결과적 평등, 결과적 정의에 따른 업적 성적에 따른 성과에 따른 분배이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실력 확인 문제 바로 볼게요. 자, 다음 글에 관할에 알맞은 말 나왔어요. 자, 보기입니다. 자, 자유방임주의가 지배하던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요, 빈곤이나 실업 등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다. 자,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것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 드러났다. 자, 따라서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요. 자, 이런 주장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로서 땡땡 사회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게 사회주의는 아니죠.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대우하려고 하는 게 사회주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무슨 국가라고 합니까? 복지국가죠. 자, 사회 시간에 배우는 적극적 국가, 현대 복지국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3번 답은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문 나왔어요. 자,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재화의 불공정한 분배가 발생하고 분열과 갈등이 나타나서 사회 발전이 저해된다.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이 호소하는 것만은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렵고 사회 구조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에서 어떤 도덕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개인에게만 책임을 줄 수는 없다는 거. 사회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저번에 배웠던 니부어였죠, 니부어. 그래서 니부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자, 이거는 개인적 차원이에요? 아니면 사회적 차원이에요? 이거는 사회적 차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고친다. 자, 이거 공직자라고 해서 전부 다 사회적 차원이 아니죠. 공직자의 청렴의식은 공직자 자체의 개인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또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에 있어서 나이 제한 규정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게 이제 뭐야? 정책적 개선이죠. 그 다음에 개발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도화한다. 이것도 뭐야? 제도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법과 정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답 몇 번? 디귿하고 리을이죠. 자, 이게 만약에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공직자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역할을 보기에서 고른 문 나왔어요. 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평등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생활 환경이 열악하다면 그 사람은 좌절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요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주는 자 말처럼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생애에 걸쳐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마련해 줄 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다. 자, 이런 국가를 뭐라고 그래요? 복지국가라고 하죠. 이런 국가의 역할을 가리켜서 적극적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국민을 지켜주기만 하는 역할에서 끝나는 거 이제 소극적 국가. 그 다음에 이런 국가를 별명으로서 하는 일이 밤에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 해서 야경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갈등이 생길 경우에 당사자들을 해결하도록 지켜보아야 된다. 소극적이죠. 이렇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사회 안정망 구축에 힘써야 된다.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복지국가랑 상관이 있겠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권력의 행사를 최소화한다. 그럼 한 일은 그만큼 많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 이것도 소극적 국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이건 적극적 국가죠. 자, 그럼 적극적 국가랑 상관이 있는 거 니은하고 리을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이에요. 자, 다음은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과 같은 주장은 나왔어요. 자,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범죄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은 인권을 지닌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때요? 따라서 인권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랑 상관이 있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도 제한될 수 있다는 상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형이라고 하는 거 누가 집행해요? 인간이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걸 집행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 오류로 밝혀지는 경우에 번복할 수 없는 형벌이다. 따라서 사형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형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식판에 담겨 있는 게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그다음 기름진 음식들이 식당에 담겨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음식이야? 알고 봤더니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그 사형수들이, 각국의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 세계 어떤 나라는 사형을 집행할 때는 먹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한번 소원을 들어주고 사형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무죄였다는 거죠. 모함을 받거나 아니면 잘못 체포돼가지고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사례가 정말 많았고요, 예전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가 있으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봐봐. 올바른 목적,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럼 사형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강력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건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사형제가 반드시 불합리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1번, 2번, 3번은 사형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사회제도가 지향하는 가치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거 나왔어요. 자, 사회제도가 지향하는 가치에서 정의,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정의, 개념, 인간의 존엄성, 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볼게요. 자, 정의에 관한 설명이죠. 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것이다.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공평한 거죠. 그래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사회 구성원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자, 이거는요. 구성원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수해도 된다라고 바라보는 사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그 전체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사 시간에 한번 배울지 모르겠는데 뭐 옛날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이건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치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다 보겠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거 공동선 맞습니다. 더 옳은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걸 통해서 공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 사회 집단이 결성되면 구성원의 이기심이 집단화되어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누가 말했습니까? 특히 니부어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자,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 적다. 한마디로 사회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과 같이 이른바 개인 윤리적인 차원만 가지고는 이 사회 도덕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부어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회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럼 이거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한 사회제도는 왜 필요한가?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왜 필요한가? 이런 거 나왔어요? 아니죠. 상관없는 거 몇 번. 상관 있는 거. 왜 사회 집단은 개인보다 도덕적이지 못할까? 도덕성이 떨어질까? 이거랑 관련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상황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의의 문제점 나왔습니다.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절차에 의한 행위는 정의롭다고 바라보는 게 절차적 정의죠. 자, 오늘은 우리 반을 대표하는 학급 회장을 뽑는 날이다. 선생님께서 회장은 반을 대표하는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을 뽑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회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이때 갑이 손을 들었다. 갑은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는다. 아무도 회장을 하겠다고 하지 않아서 결국 갑이 혼자 회장 후보가 되었다. 갑이 회장이 되어야 될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죠? 절차적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절차를 했어요. 합의된 절차로서 어떤 걸 결정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정의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합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면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절차적 합의를 갈 때 사람들의 참여가 없으면, 사람들의 참여가 미비하면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바로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
제도의 내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어렵다.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개인의 이익이나 편견이 작용될 수 있다. 전부 다 절차적 정의에, 그 다음에 절차적 정의에 문제점들이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례는 정답 4번이 되겠죠. 구성원들의 참여가 미비하면, 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하는 사례는 정답 4번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딱 나왔어요. 이거 만약 보기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절차적 정의의 문제점만 나왔으면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맞는 얘기예요. 사례랑 관련된 걸 고르라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자, 국가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소극적 역할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거 나왔습니다. 소극적 역할이에요. 자,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 이거 사회 안전에 대한 거죠. 사회 안전에 대한 거 소극적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이른바 안전적인 역할들만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도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요. 이건 소극적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생계의 의지가 어려운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지급한다. 전부 다 무슨 국가랑 상관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복지라고 하죠. 복지.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복지랑 상관이 있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정답, 잠시만요. 모타가 나는지 확인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소극적 역할이죠? 소극적 역할이니까 기억하고 니입니다. 제가 문제 잘못 읽었습니다. 소극적 역할이니까 이 두 개는 적극적 역할이 되죠. 저는 이제 적극적 역할에 해당하는 사례인 줄 알고 정답 디귿 니을인데 왜 없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소극적 역할.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4번 볼게요. 자, 다음과 관계깊은 국가의 기능은 나왔습니다. 자, 무상급식 등 경기도 교육청이 보편적 교육사업, 보편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익숙하셔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반대니 개별적이라는 표현이 반대가 되겠고요. 자, 보편적 교육사업이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자,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보조원은 750명에서 50명 늘리고 그 다음에 이 25곳은 특수교육지원센터도 한 곳 증설하여 다문화 공동체 학교 100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중 언어교수 요원 109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자, 보통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언어교육, 부모님을 통해서 특히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큰 건데, 근데 엄마 자체도 이게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언어의 구사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그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면 오히려 언어적인 능력은 더 커지죠. 그것만 잘 극복해 나가면 어렸을 때만. 왜요?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외국어도 접하게 되다 보니까 더 커지게 되는데 그 이제 과도기를 잘 이겨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현재 유치원 만 5세 어린이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은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부 다 뭐랑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무슨 국가? 복지국가랑 상관이 있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정답 몇 번? 복지정책 시행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가 치안,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 그 다음에 각종 사회 기반 시설. 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회에서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국가가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16번하고 17번이요. 다음 글 읽고 오늘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회는 보다 유능한 노동자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받는다. 노동자의 기여가 보다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는 유능한 노동자들에게 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결과적 평등, 결과적 정의죠. 그거랑 관련된 겁니다. 그럼 위에 글에 설명하는 분배 기준은 뭡니까? 성과, 업적, 결과죠. 성과나 업적, 결과 이런 것들입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위의 기준에 따라서 분배할 때 문제점을 오른 거. 이건 뭐가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평가하거나 측정하기 어렵다.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회의 생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이건 아니죠. 오히려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효율성은 늘어나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가 적게 분배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부족해진다. 이건 아니죠. 그 1번은 어때요? 평가하거나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만 얘는 어때? 분배받을 수 있다니까 이게 정답이 나왔죠. 이거는. 그래서 1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린 거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이게.
뭐에 대해서 축구의 공격수하고 야구의 포수 중에서 누가 연봉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막연한 거죠. 그렇지만 같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팀 내에 주전 유격수하고 후보 유격수가 있습니다. 주전 유격수한테 더 많은 연봉을 줬어요. 이런 것들은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고 3번은 무조건 맞는 얘기죠. 정답 몇 번?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두 번째 파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는요, 사회윤리의 제문제 세 번째 파트로서 자, 시민 참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시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도 계층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도 계층인데 그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시민 참여를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